네, 이처럼 남북 최고위급이 잠시 후 저녁 6시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5시로 예고됐었던 북한의 이른바 48시간 최후 통첩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셈인데요. 예, 끝모르고 치솟던 남북 긴장 수위 이제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리고 또 오늘 낮까지만 해도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일단은 한숨을 좀 놓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서로 간의 극적인 대화를 갖기로 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이 추가 도발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징을 하게 되면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담이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치킨 게임 상황에서 페달을 계속 밟느냐의 순서인데 이번 상황에서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북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남쪽도 상당한 부분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페달을 밟기 직전에 남과 북이 마지막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최고조로 높이기 전에 한 번 더 대화의 끈을 한번 열어보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문제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정확한 지적이시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좀 빠져 있는 것이 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북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왜 북에서 먼저 제안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48시간 있다가 전쟁을 개시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또 이런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이건 결국 북한도 이 상황을 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자신감이 상대적으로는 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가능성 하나와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대화라는 이런 수단을 갖다 놓으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긴장을 놓고 있을 때 공격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든 다 우리는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애초에 지금 이 긴장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국민적으로 바랬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목함질의 도발로 인한 그런 어떤 어떤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재갈 방지를 받고 관련해서 처벌을 하게 하고 어떤 이런 최종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도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수님 말씀대로 차분차분 이 대화를 여기에 이거 한번 대화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결론이 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 좀 연결을 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4시 30분쯤 통일대교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인 6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죠. 황정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통일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 우리 측 대표단이 탄 차량이 이곳을 통과했는데요. 검은색 차량 3대가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 뒤로는 경호를 위해 경찰 사이카가 뒤따랐습니다. 통일대교에서 접촉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까지는 대략 10분 정도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통일대교를 통과했으니까요. 이미 접촉 장소에는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북은 오후 6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번 접촉은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가운데 합의된 것이어서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구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권 노동당 비서가 참석합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 창구를 마련해 당장의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 남단에서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현장 음향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관진, 홍영표, 황병석, 김양건 네 사람이 만납니다.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건 회담의 진정성 자체에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회담이라는 것은 마주 앉아서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밖에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네. 대화라는 것은 대화를 하다가 또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화는 지금의 국면을 한 번 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지 문제 시작이지 문제 해결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주 앉아서 오히려 북측은 북측대로 북측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 측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가 오히려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다시금 긴장 상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네.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네네. 기대를 하는 것은 북측이 먼저 어저께 대화 제의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 측의 수정 제의가 사실은 우리의 기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이 김관진 안보실장 앞으로 그 자기가 김양건 비서 이름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야 김양건은 좀 그러니까 더 센 황병서를 보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병서를 받으면서 우리 측 통일부 장관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재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에 이른바 남북 장관급 회담을 남북이 합의해 놓고도 우리가 김양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측 당시 통일부 장관이 장관급 회담 대표로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관급 회담이 무산이 됐는데 그때 우리의 주장은 관철을 시키려는 게 뭐였냐면 우리 통일부 장관의 상대방으로 김양건이 나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대2로 만나게 될 경우 사실 우리 측 입장이 관철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온 것은 북측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좀 유화적인 이 제스처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온 4명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실세들이 포진돼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뭐 남측은 당연히 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이니까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이 부서의 장들이고요. 북측도 황병서는 북한의 사실상 2인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남 군사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는 김정은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황병서와 김양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대화가 잘만 되면 상당한 부분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북한이 이번 접촉을 보도를 하면서 예. 좀 눈에 띄는 것이 괴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대화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일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북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일단 이 국가의 호칭을 풀로 불러서 한다는 거는 일단 대화 상대, 협상 상대로 바라보고 네네. 그다음에 참석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애초에 나왔을 때는 김양건이 김관진 실장을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사실은 둘은 임무가 전혀 틀립니다. 김한건 같으면 대남 비서가 하는 일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하는 그런 일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어떤 민간 쪽의 일들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의 일을 하는 것인데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은 안보 이외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어쨌거나 남북 대치 상황인 것은 군사적인 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김관진 그 실장이 황병서를 요청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북쪽에서 그러지 말고 그럼 아예 2+2로 가자라고 된 것인데 여기서 결국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이 긴장을 쭉 끌고 온 이유는 역시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고 도발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하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어떤 이런 목함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왜냐하면 애초에 발표할 때 인정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포격을 했는데 포격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여기 이 둘이 만나서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그럼 이게 사실은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걸 비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군사적인 얘기는 제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민간 사이드에서 되게 아쉬워했던 뭐 이산상봉을 제안한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구미가 땡기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북 어떤 정상회담을 제의한다든가 네. 어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으로서는 예. 이걸 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는 좀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해온 어떤 원칙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국민이 열망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을 하자.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자라고 한 것이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과연 지침을 가지고 우리 측에서 이제 김관진 실장과 이제 홍영표 장관이 어떤 지침을 갖고 갔느냐. 그다음에 그 지침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느냐. 사실은 뭐 그게 제일 관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어제까지 오고 간 말들만 보면 긴장이 거의 최고 수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 모드가 되는 건데 전면전까지 갈 생각이 북한이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전면전이라는 건 북한 스스로가 아무리 이상한 나라, 이거 불량 국가지만 조그만 합리적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죠. 그 뭐 한미연합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도 북한이 전면전을 결심하게 되면 일단 중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까지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자기 스스로도 부담스러워서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조의 긴장이 고조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킨 게임의 마지막 충돌 직전의 페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먼저 해서 우리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북한 스스로가 전면전을 감수할 수 없는 내적 판단 속에서 대화를 일단 시작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먼저 제의한 점, 그다음에 대화의 파트너를 우리가 원했던 사람으로 수용한 점들을 보면 북한이 일단 사태를 좀 수습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양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만나가지고 우리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또 팽팽히 맞서면서 깨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협상의 과정 속에서 오늘 1회의 만남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을 시작해서 일단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협상 국면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들, 그다음에 우리가 관철시켜야 하는 바들을 지속적으로 진정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나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끝까지 강경한 입장과 원칙 집장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대화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대화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화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정은이 실제로 국지전 또는 뭐 전면전을 단행할 만한 지금 뭐 체계적인 시스템 계획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만약에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을 할 것이냐, 확성기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 그냥 북한의 전형 군단 자체가요, 지금 사실 전력이요, 대부분 한 7, 80% 이하 정도로 편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사실 뭐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 뭐 우리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기식 위주의 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실제 치열한 화력전이 시작이 됐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야포의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병력의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야 이게 북한 쪽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쪽이 갖고 있는 어떤 화기들이 자동화돼 있고 그다음에 정밀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런 긴장 상황에서 네네. 북한에게 제일 유리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우리 그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났지만은 네. 그때 도발을 안 하는 겁니다. 도발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 되고요. 이렇게 불안감이 계속 오래돼서 이게 대북 확성기 상황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게 만들고 국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확성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다만 지금 워낙 국내 여론이 엄중하니까 엄중해도 이렇게 엄중한 여론을 저는 본 건 굉장히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북한도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긴장을 더 끌고 가봐야 얻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실질적인 어떤 정말 속내는 지금 이 대화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보고 지금 판단해도 좀 될 일이고 너무나 지금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 오늘 접촉이 이 위기가 지속이 됐느냐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느냐 정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측의 책임 있는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북측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측이 조작했다 발뺌을 하게 된다면 오늘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또 없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제 과연 이렇게 사태가 계속 에스컬레이트만 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맞냐, 들으냐. 근데 이제 뭐 한 세 가지 측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지금 우리도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계속 공언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응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돼서 응징을 안 했을 때는 이 나라의 어떤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 상황에서 계속 밀려서 어떤 북한의 협박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쟁 위협에 만약에 밀려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를 놨다. 이건 대북 확성기를 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북한이 협박하면 대한민국 무조건 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런 선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뒤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떤 제한적인 교전, 그러니까 제한전으로만 끝나면 국지전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확전이 되면 또 어쩔 거냐. 그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근데 북한의 사정을 또 볼 것 같으면은 북한이야말로 확전된 상황을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북한이 도발해온 사례를 보고 있으면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제한전이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면전을 확대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발 원점을 모르게 하는 공격. 이게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발을 하면은 이 전면전을 확대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중에 공격. 이런 것들은 반격을 하더라도 분명히 주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어떻게 보면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되려 북한 체제 내부를 다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방에 스피커가 뿌려지면은 전방에 있는 인원들은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전시 명령을 어디에 내렸습니까? 지금 전선지대만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긴장을 저걸하면서 니들이 아무리 이걸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잡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로 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이었고 이 확성기 방송은 또 목함지뢰 도발 때문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거나 안 좋게 깨졌을 때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만약에 무력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대화가 깨지면 그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면 그다음은 정말 긴장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렬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도발과 자신의 그 강경한 대응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회담이 결렬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6시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간의 남북관계 패턴이나 북한에 나왔던 대응 양상을 보면 북한이 저 정도 나온 것은 나름대로의 그 합의를 볼 만한 최소한의 그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 양욱 의원 말대로 목함질의 사건 자체를 놓고 그것이 이번 회담 고위급 접촉의 핵심 사항이 돼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입장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함질에 대해서 사과해라라는 것을 오늘 회담에 전제 조건을 걸어버리면 회담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김관희 실장이 갈 정도면은 그걸 가지고 가는 회담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협상의 국면으로 가는 것을 합의하고
일반론적인 합의문의 도출이나 일반론적 협상 국면의 전환에 서로 합의하게 되면 네. 그다음 복감질의 부분에 대한 것은 네. 장석급 회담을 따로 열든지 네. 국방장관 회담을 열든지 아니면 따로의 군사적 실무 회담을 열어서 우리의 원칙을 계속 관철시키는 회담을 저는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시 회담은 회담의 수준과 회담의 의제를 네네. 지뢰 도발과 북한의 포사격으로만 한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운신폭이 좁아진다. 네. 오히려 지금 남북관계 전반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 고위급의 어떤 일반론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네. 그다음 우리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뢰 도발의 건은 따로 별건으로 실무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이나 장석급 회담을 가동시켜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네. 당장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일정을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 뭐 이해는 할 수는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화적인 국면으로 가자는 어떤 전반적인 그 희망인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언제나 이제 우리가 사안의 본질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뭐 근본적인 본질이야 뭐 사실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이고 저기에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이 있다는 상황이겠지만은 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이 강한 열망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잘못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자라는 것, 그 다음에 교훈을 주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평화적인 부분을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뭐 그것만 갖고 나가면 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부분은 저는 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마도 대화를 위한 대화 그리고 그것은 그 박근혜 정부가 이것만큼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좀 그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화를 하지 말고 결렬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어떤 그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상대방이 갖고 왔을 때는 네. 좀 이렇게 그 어떤 방향을 갖고 왔을 때는 진지하게 계속 어떤 대화의 끈을 나갈 수 있지만은 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원도 접경 지역의 또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평소처럼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긴장감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보 관광지는 사흘째 운영이 전면 중단돼서 인적이 끊겼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군의 최북단 마을인 양지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소식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서해 5도와 연천 일대에는 현재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양지리 마을은 아직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곳 역시 북한과 수킬로미터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대피소 시설을 점검하며 언제든 몸을 피할 준비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잠시 후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입장에 따라 북한과 가까운 이곳 주민들의 생활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마을 회관 등지에 모여 뉴스 속보를 함께 시청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1970년대 북한군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제2땅굴 등의 안보 관광지도 있는데요.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난 20일부터 사흘째 이뤄지고 있는 통제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양구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그리고 DMZ 박물관 등 강원도의 모든 안보 관광지는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철원군은 이번 주말 예정된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접촉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평도에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피령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민 600여 명이 현재 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서해 연평도 망향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섬이 최근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알려진 갈도입니다.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반대편으로는요, 대수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해안포에 포문이 열린 대수압도의 모습을 저 연합뉴스TV 카메라로 포착을 했지만요. 지금은 짙은 해무가 끼어 있어서 섬 자체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전쯤 남북 고위급 간의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곳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를 기해서 이곳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주민들이 335 대피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5시 현재 상주 인구의 절반가량인 600여 명이 대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북한이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한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요. 현재 약 38분가량 지난 지금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면사무소 측은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대피 상황을 종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이었는데요. 포격 사건을 실제로 겪으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이곳 연평도의 주민들은 불상사 없이 이번 사태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양 의원님, 오늘 접촉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밀어붙일 것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키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쪽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화인 만큼 네네. 결국은 여기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결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명확하게 좀 어떤 부분 방향성을 정해놓는 것이 네. 그래야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북한이 못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 최소한 그 전략적인 네. 그 협상에서 전략적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예, 사실은 이제 보면은 여태까지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좀 끌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네네. 많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이 계속적인 이 긴장과 도발을 가져오지 않는 대화라면은 아마 국민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어떤 지금의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더 바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 김근식 교수께서는 아까 오늘은 기본적인 이야기에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내고 나중에 따질 건 따지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번 일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원칙 그대로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을 때 북한이 오히려 대화를 제의해오게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대화를 상충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칙은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력 도발 불용,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땐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나오게 한 것도 목함지뢰 도발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함지뢰 도발에 상응하는 것으로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을 대응을 한 거고요. 네.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데 북한이 또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격을 한 거거든요. 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강경한 입장이 아니라 본래 원칙입니다.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대비 태세와 그다음에 우리의 응징과 억지력을 갖는 것이죠. 네. 그 원칙이 있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면 원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원칙을 지키는 것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의 노력들을 병행하는 것이 본래 정부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고위급 접촉에서도 원칙을 지켰으니까 나왔으니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호반복입니다. 네.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또 외교이고 협상이고 네. 사실상의 그것은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과 대화를 병행해서 가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0%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대화 한번 했다고 해서 뭔가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은 또 그것도 또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냥 말씀대로 원칙이라는 건 원칙대로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은 그 수많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거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대화 얘기를 해도 뭐 와도 실질적인 얘기가 오고 가지 않다가 네.
우리가 대북 확성기라는 카드를 꺼내 드니까 결국은 어떤 지금 상황이 왔다. 물론 이게 대화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대화 상황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칙을 지키고 나간다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귀중함을 우리 그 국민이 다시 한번 좀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지금 뭔가 또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당황하거나 이렇게 그 겁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꿋꿋이 우리 얘기를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6시가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들어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